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사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화천대유 관련자들 간의 녹취록을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품 로비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녹취록 내용의 일부를 KBS가 확인했습니다. 성남시 의회 의장과 의원에 거액을 줬다는 내용이 구체적 액수와 함께 담겼습니다. 먼저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일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가 담겼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실탄이라고 표현된 로비 자금은 350억 원으로 언급됩니다. 시의회 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을 거론한 것과 맥이 닿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녹취록에 언급된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최윤길 씨로 추정됩니다. 최 씨는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의장이던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씨 측은 성남시 의장으로 최 씨를 언급한 것은 맞지만 실제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측도 최 씨가 주민 입주 관련 업무를 맡아 근무 중이고 과거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도 거론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이명이라 산재 보상 명목으로 50억 원을 가져갔다는 내용입니다. 또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딸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성과급으로 준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화천대유는 초호화 고문단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문 중에 현재는 수감 중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인이 고문을 맡아서 보수를 받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의 진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오늘 11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기현우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호화 고문단에 포함돼 논란이 됐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지난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수감됐습니다. 당연히 고문직을 못하게 된 건데 원 전 대표의 구속 수감 무렵부터 원 전 대표의 부인이 고문을 맡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원 전 대표 부인의 명목은 사회복지사업 고문입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원 전 대표 수감으로 가족이 힘들어져 도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문료는 월 60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사들인 판교의 60억 원대 타운하우스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정 회계사가 이 고가 타운하우스에 용처를 묻자 김만배 씨는 외교관과 결혼한 모 대법관 딸이 국내 체류 때 제공하려 한다고 발언합니다. 김만배 씨 측의 또 다른 고문단인지 내용의 진위를 물었습니다. 김 씨 측은 실제 주택의 목적은 모델하우스이며 정 회계사의 녹음을 눈치채고 일부러 거짓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녹취록에 거론된 법조인 그리고 이름이 유사한 고위 법조인에게 질의했습니다. 이들은 김만배 씨와 일면식이 없고 외교관과 결혼한 딸이 없다고 답해왔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11일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정영학 사이 녹취록에 언급된 금품 로비 내역의 사실관계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76명으로 사흘 연속 2,000명대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임신부에 대한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높아진 접종률을 감안해서 재택 치료를 지금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욱 기자,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17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2,145명,
해외 유입 3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773명, 경기 753명, 인천 125명으로 여전히 수도권의 77%가 몰렸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전체 국민의 77.6%가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접종 완료율은 56.9%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김부겸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택치료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총리는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 대해 환자 이송, 또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 구축 등 안정적인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아직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언제 어디서나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오늘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크고 조산이나 저체중아분만 등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사가 미 식품의약국에 어린이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도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현지 시간 7일 미 식품의약국 FDA에 5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오는 26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어린이 사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How many days it will take, I can't tell you exactly, but I can promise you people will be very busy making sure that this is done very right. FDA는 어린이들의 코로나 감염 상황이 심각한 만큼 신청이 접수될 경우 최대한 빨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And frankly, it's an embarrassment in a developed country to have even 100 children like we've had die of an infectious disease that's preventable. 실제로 최근 코로나 상황을 보면 미국 인구의 22%에 달하는 18세 미만 아동들이 주간 신규 확진자의 2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린이 감염은 심각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자문위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최종 승인 여부 결정은 10월 31일 헬로윈에서 다음 달 25일 추수감사절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We are ready. We have the supply. We're working with states to set up convenient locations for parents and kids to get vaccinated, including pediatricians' offices and community sites.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어린이 백신도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지난해 성인 대상 3상 시험의 참가자 규모는 4만 4천 명에 달했으나 이번에 어린이 임상은 2,200여 명에 불과해 희귀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0대 청소년을 포함해 일부 젊은 남성 접종자들 사이에서 심근염과 심낭염이 확인된 만큼 보건당국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어젯밤 일본 수도권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해 부상자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쿄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흔들림이 관측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 도심을 비추는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가로등이 좌우로 크게 휘청거리고 달리던 차들이 급하게 멈춰섭니다. 경전철은 긴급 정차 도중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어젯밤 10시 41분 일본 지바현 북서부에서 리히터 규모 5.9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쿄 23구와 사이타마현에서 진도 5강 이상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2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고 시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주택 등 화재 2건이 발생했고 도심 곳곳에서 정전, 수도관 파열도 잇따랐습니다.
도쿄 등 수도권을 오가는 전철 운행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도심 번화가에서는 새벽까지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택시 승강장마다 긴 줄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속도로와 공항 활주로, 달리던 신칸센도 멈춰 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引き続き情報収集と、そして迅速な復旧に政府としては努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특히 2, 3일 안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동익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번 주말 후보를 확정하는데요. 대장동 의혹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는 언급이 2위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거냐고 반발하면서도 경선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라고 이름 붙이기 시작한 이낙연 캠프.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에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한 공개 언급이 나왔습니다. 재집권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후보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우리 가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낙연 지지자 30% 이상이 이재명은 도저히 못 찍겠다고 한다고 설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경선 뒤에 원팀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다만 설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경선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도 대장동 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주장에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반응했습니다. 다만 넉넉히 앞서고 있고 이번 주말 후보로 확정되면 원팀으로 함께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대응 수위를 조절해 보려는 분위기입니다. 이야기는 좀 저희가 아끼고요. 경선이 종료되지 않은 순간 마지막까지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호소하기 위한 경선 캠페인의 하나가 아닌가. 일반 국민 30만여 명이 참여하는 3차 선거인단의 투표율은 어제까지 70%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안팎의 대장동 공격을 받으며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이낙연 캠프는 이재명 대세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각각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국민의힘이 잠시 뒤 10시에 8명의 대선 경선 후보 중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을 발표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볼 때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1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1등 못지않게 4위가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경선에서 4등이 갖는 의미, 안다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4강 진출 티켓을 가져갈 3명은 이변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한 장 4등의 주인공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최근 KBS 여론조사를 보면 원희룡, 최재형, 하태경, 황교안 후보가 4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1, 2%대 지지율로 각축전입니다. 홍준표 후보 한 번도 질문 안 하셨는데 혹시 질문하실? 지금 4위 싸움이 치열해서 그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내선 대체로 초반 상승세였던 원희룡, 최재형 후보 중에 4등을 예측하는 전망과 부정선거 이슈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한 황교안 후보가 주인공이 될 거란 의견이 엇갈려 나오고 있습니다. 1등 못지않게 4등에 주목하는 이유, 후보 입장에선 본경선 맞수 토론에서 1대1로 만나게 될 상대라는 게 큽니다. 당에선 경선 흥행과 당의 화합 측면에서 4등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첨예한 갈등 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4위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씻어내고 본선에서 선대위원장 등 주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 후보님 승복하시죠? 승복 정도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종 4명의 후보가 당의 색깔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만큼 4위 후보가 본선 확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2차 경선 결과는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로 반영되는데 높아진 당심 비중이 4등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미증시 훈풍의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도 개인이 매수에 나서며 강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48포인트 상승한 2,967.94에 코스닥은 3.4포인트 오른 956.8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부채 한도 일시 증액에 합의하며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에도 개인이 매수에 나서며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3분기 호실적 전망에도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HMM이 상승 하루 만에 4% 넘게 내림세입니다. 한편 3분기 실적 우려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셀트리온이 이틀째 상승하고 있고 SK케미칼이 무상 증자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발표하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3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최근 한 인터뷰에서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면 당선을 자신했습니다. Number one, I don't think I will face him. I think most people would drop out. I think he would drop out. And if I faced him, I'd beat him like I would beat everyone else, frankly. 실제 트럼프와 함께 5년 동안 일한 그리샴 전 백악관 대변인은 그의 출마를 점치며 그래서 두렵다고 말합니다. He were to run for office is scaring me, and that's because if he gets into office, he doesn't run for re-election again. He'll be able to do whatever he wants, and we all know there's going to be retribution, there's going to be revenge. I guarantee there will be very draconian policies.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재선 도전 여부는 정치적 의지와 상관없이 고령으로 인한 그의 건강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주말 트럼프 주관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아이오와주에서 그의 지지율이 53%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 시절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한때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던 바미안 계곡. 이곳에는 5세기경 승려들이 사암 절벽을 깎아 만든 동굴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난한 수백 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탈레반 집권 이후 식량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도 없어 이곳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해발 2,500m인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유일한 작물인 감자로 하루에 한두 끼를 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یعنی کچالو در بامیان البته خیلی کی دوام پیدا کنه کچالو چیندن چیزا در روز بعد از در روز دیگه تمام میشه تمام شد دیگه این مردم این بامیان در کل دیگه تنها خود ممنوع احتمال 100%. 그나마 조금 있었던 국제 원조도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뒤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역 정부의 도움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굶주림과 추위의 계절인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고독사한 뒤 비계된 집을 사고물건이라 부르는데요. 최근 사고물건이 늘면서 노인들의 집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한 부동산 회사. 사고물건을 적극 매입해 고친 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사고물건 관련 문의가 한 달에 100건이 넘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이 남성의 숙모는 코로나로 왕래가 끊긴 상태에서 혼자 살다 숨졌는데 한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 회사의 숙모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언제 팔릴지는 모릅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주택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사고 물건에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집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 80살의 이 할머니도 임대주택을 찾고 있지만 같은 이유로 이미 3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高齢の方だとすぐ孤独死するんじゃないかだったりとか結構言われたりします。
지난해 한 부동산 회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5살 이상 독거노인 4명 중 1명이 입주를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타이완 동부의 대표적 여행지 화롄입니다. 완보 홀리데이 호텔이 갑자기 통째로 도로 쪽으로 무너집니다. 사고 당시 건물 앞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한 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는지 속력을 높여 전력 질주하는데요. 전력 질주 덕분에 오토바이는 가까스로 화를 면했습니다. 이 장면은 뒤따라오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잡혔는데요. 我们还把窗户摇下来问他说你是怎么冲出来的？他当时就说他就是骑得非常快，他看到大楼倒塌就是骑得非常快跑出来这样。 호텔 철거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고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 석 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건축 전문가는 엄격한 철거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하면서 일어난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부주의에서 오는 인재라는 겁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방금 소개한 제품이 바로 옆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는 경우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른바 연계 편성, 방송들의 꼼수 편성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현혹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편법 행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종편 방송의 건강 프로그램에 석류가 등장합니다. 이겁니다. 전문가가 나와 석류의 효능과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특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왔는데요. 바로 석류 젤리입니다. 채널을 돌리자 바로 옆 홈쇼핑 방송에서 석류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젤리 형태까지 똑같습니다. 정보 프로그램이 광고 역할을 해 시청자들에게 지갑을 열게 하는 겁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지상파 종편과 연계 편성을 한 홈쇼핑 프로그램은 모두 750여 회, 4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방송사별로는 TV조선이 130여 회로 가장 많았고 MBN 108회, JTBC 64회, SBS 59회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계 편성 상품은 대부분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유산균이 가장 많았고 콜라겐, 단백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이 협찬을 해서 그 시간대 해놓고 홈쇼핑 채널 같은 시간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송 제작비를 대주고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결국 이런 협찬 비용이 상품 가격에 덧붙여져 소비자는 더 비싸게 물건을 사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로는 이런 연계 편성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 방송법상에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연계 편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서 연계 편성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필수적 협찬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고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 사실의 노출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일부 스타벅스 직원들이 예고한 대로 서울 시내에서 트럭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특별 상품 제공 행사 등 자주 돌아오는 이벤트를 지금의 인력으론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앞에 서 있는 트럭 한 대. 전광판엔 이벤트보다 커피를 팔고 싶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지난달 말 다회용 컵 증정 행사가 촉발이 됐습니다. 일부 매장에서 650장까지 주문이 밀리는 등 직원들 업무 강도가 크게 늘자 트럭 시위로 이어진 겁니다. 뼈를 갈아서 이벤트를 한다고 얘기해요. 갈린다, 내일이 갈린다.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한국 진출 22년 만에 벌어진 스타벅스 직원들의 집단 행동. 1년에 있는 7, 8개의 기본 행사에 수시 행사까지. 계속 돌아오는 이벤트를 직원들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합니다. 11일 날 지금 하고 있는 쿠폰 행사가 끝나거든요. 12일 날 할로윈 행사가 시작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가 11일 날 마감에 근무를 할까? 지금 벌벌 떨고 있죠. 노동 강도에 비해 대우를 못 받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직원은 KBS에 초과 근무가 잦은데 일한 시간을 모두 올리면 매장 평가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에 초과 근무 수당을 더해도 100만 원대에 머무는 처우 개선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내 커피 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1년 매출 2조 원,
그나마 대우가 낮다는 스타벅스 직원들로부터 집단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매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경쟁이 심하니까 당연히 직원들에게 좋은 처우를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직원들은 굉장히 별로 근로의 사각지대. 스타벅스 측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에 대해 대표 명의로 사과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특별 행사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잔뜩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 휴일인 월요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20에서 70,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의 5에서 30, 그 밖의 지방에 5mm 안팎입니다. 오늘은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인데요. 하지만 오늘도 남부지방은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 정도 웃돌아 절기가 무색하게 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남부 내륙까지 비가 확대됐다가 오후 3시를 전후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 20도, 광주와 목포, 진주가 27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